다음 날 새벽 나는 사돈댁에 가는 대신 딸을 집으로 불렀다. 딸에게 조용히 따져 묻자 처음엔 딸이 회피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엄마, 나 급한 전화 왔어. 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핸드폰을 손에서 빼앗자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왜? 갑자기 왜 이래? 원래 모든 일은 엄마가 다 했잖아. 원래 그랬다고 지금도 그래야 하는 거야? 딸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마치 당연한 걸 묻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니까,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엄마니까, 가족이니까. 그게 이유의 전부였다. 엄마는 예전에도 나 위해 다 해줬잖아. 자식이 간병인도 못 구하고 이렇게 답답한 상황인데 엄마가 돼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너무 당당했다. 마치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간병인을 못 구한다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딸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시아버님이 낯선 사람 오는 거 싫어하잖아. 그리고 솔직히 간병인 쓰면 한 달에 몇백씩 들어가는데? 그럼 너희가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 엄마, 우리 직장인이야. 회사 일 때문에 못 가는 거 몰라? 그리고 엄마가 하면 시어머니도 편하고 우리도 안심이 되고. 안심이 아니라 편함이겠지. 돈도 안 들고 불평도 안 하고 24시간 언제든 부를 수 있으니까. 나도 내 생활이 있어. 매일 가서 밤새 간병하면 내 몸은 어떻게 되는데? 딸이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치 내가 사소한 걸 트집 잡는다는 듯이. 엄마 생활이 뭐가 있어? 집에서 TV나 보고 청소하고 아줌마들하고 수다나 떨고 그것보다 시어머니 돌보는 게 더 의미 있는 일 아냐? 시어머니도 엄마 보고 싶어 하고.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내 생활이 뭐가 있냐고. 그저 집에서 TV나 보는 한가한 노인 취급을 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내 삶이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는구나.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만 믿고 부탁하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는 부탁도 못하고. 너 인간이야?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나는 지금 너가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고 창피해. 내가 아무리 할 일이 없고 무능하고 한심한 인생이라도 그렇지. 너 나 무시해. 너희 시댁은 그렇게 고귀하고 대단해서 나 그 집 식모로 간병인으로 종으로 불러서 너 맘대로 휘두르고 부리면서 너 김서방 너희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어? 단 한순간이라도 내 엄마 이 하찮은 몸뚱아리 부서지는 건 생각해 본 적 있어? 참 어이가 없어서 왜 이래? 그러니까 엄마는 안 되는 거야. 아니 불러서 일 시켜주면 본인이 가진 능력 있어서 불러준 걸 감사해야지. 이런 고루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엄마, 인간은 젊어도 아파. 나이 안 먹어도 쓰면 몸이라는 게 아프게 되어 있다고. 다리 좀 아픈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엄살을 부려? 뭐? 부려주는 걸 감사해?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자식이라고 주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애지중지 키웠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남들은 자식한테 어떻게 해주는지 듣지도 못했어? 내가 돈을 달래? 부동산을 달래? 가진 몸으로 때우는 게 가장 싸게 먹히는 건데 그 어줍잖은 간병 며칠 해줬다고 유세하는 거야? 참 기가 막혀서. 뭐? 너 정말 그것밖에 안 돼? 그런 식으로 세상 살지 마. 언젠가는 큰 코 다칠 때가 있을 테니까. 나는 남매를 낳아 정직하게 키웠고 둘 다 시집 장가 다 잘 보냈다고 생각했다. 이제 좀 나도 편하게 살아야지. 너무 평생을 일만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전화해서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간병인 구할 때까지만 부탁해. 그게 2년 전이었다. 나는 올해 69세다. 결혼한 지 43년 동안 단 하루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막 결혼해서는 시부모님 모시고 함께 살았다. 남편은 형제 많은 집의 셋째였지만 형님들은 모두 분가해서 따로 살았고 결혼하면서 시부모님은
잠깐 1, 2년이라도 시댁에서 함께 살다가 살림 배워서 분가하라고 하셨었다. 남편이 워낙 효자이기도 했지만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댁으로 들어갔던 게 10년을 살았다. 모진 시집살이와 수모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결국 내가 몸이 아프고 유방암에 걸리고서야 분가할 수 있었다. 시대적으로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하더라도 분가 이후에도 손이 형님들은 나 몰라라 했고 시댁일은 여전히 큰일, 작은 일 상관없이 모두 나와 남편 차지였다. 몇 해 전 시어른들이 모두 돌아가시고서야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그 후에도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빴고 나는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게 내 몫이었다. 큰아들 진혁이는 42살, 딸 미진이는 39살이다. 둘 다 잘 자랐다. 진혁이는 대학까지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지금은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성격이 온순하고 착해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어머님, 현우 아빠가 승진했어요. 며느리가 기뻐하며 전화했을 때 나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우리 아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네. 진혁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아들을 보며 간식을 해줬던 기억이 난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가능한 들어주려고 했다. 모든 면에서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신경을 썼다. 아들은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손자 현우다. 현우가 성적표를 보여줄 때마다 내 가슴이 뿌듯했다. 며느리는 정말 착하고 현명한 며느리다. 나와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본인 일도 잘하고 집안 일도 적극적이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자주 안부 전화드릴게요. 그런 며느리 말을 들으면 내가 며느리 복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딸 미진이는 더 자랑스럽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의젓했다. 오빠를 잘 따르고 부모 말도 잘 들었다. 미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잘 클 줄 몰랐네. 미진이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리고 사위는 의사다. 정형외과 전문의로 자기 병원도 운영하고 있다. 사위가 예의 바르게 말할 때 나는 정말 딸을 좋은 곳에 시집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진이와 영호 사이에는 딸 하나가 있다. 우리 외손녀 예은이다.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다. 할머니, 저 피아노 발표회 나가요. 예은이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쁘다. 두 아이 모두 결혼을 잘해서 나는 만족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네. 가끔 남편과 그런 얘기를 하곤 했다. 그러게,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자. 남편도 정년 퇴직하고 연금을 받으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어. 나는 43년 동안 억눌렀던 욕망이 있었다. 젊을 때는 살아내느라 정말 바빴던 것 같다. 다행히 암도 오래전에 완치 판정받아 큰 병 없으니 그걸로 됐다. 이제야 좀 나를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영도 다니고 요가 수업도 들어볼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동네 친구들도 다들 나와 비슷한 처지였다. 우리 나이에 뭐하고 살아야 하나? 그러게 애들 다 키웠는데 이제 뭐하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자유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하지만 그래도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과 나를 위한 밥만 하면 되고 빨래도 얼마 안 돼서 일주일에 2번만 하면 되고 청소도 금방 끝나고 아, 이런 게 여유로운 생활이구나.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였다. 딸 미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딸 미진이는 본인 힘들 때나 부탁할 일 있을 때만 전화를 가끔 한다. 엄마 바빠? 응. 미진아, 잘 지내지? 응. 그런데 엄마. 목소리에 짜증이 많이 들어 있었다.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편찮으시다고? 왜 수술했다면서? 어디가 더 안 좋으셔? 그랬는데 심각해지셨어. 딸 시어머니가 몇 개월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으셨다고 들었던 터다. 치매 증상까지 심해지셔서 혼자 계시기 어려우신 상황이야. 더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 미진이의 시어머니는 80세가 넘으신 분이었다. 그래? 어떡하니? 걱정스럽겠다. 그러게. 누가 종일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야. 아이 진짜 힘들어 죽겠어. 그렇겠구나. 어쩌니? 간병인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하지 못했어. 돈을 준다고 해도 간병인 구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 엄마, 미안하지만 간병인 구할 때까지만 좀 도와줄 수 있어? 미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남편은 병원 일로 바쁘고 나도 회사 일이 있어서 힘들어. 그럼 간병인 구할 때까지 너희 시아버지가 우선 돌보셔야지 별 수 있어? 시아버지는 옛날 분이시라 집에서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하셔. 요즘도 하다못해 물도 떠달라고 하시는데 뭐.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사돈댁에 가서 간병을 해드리니? 더구나 너희 시아버지가 그렇게 보수적이시면 더 어렵지. 그래도 바깥사돈 어른께 부탁해보지 그러니. 나는 망설였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딸은 또 전화를 했다. 엄마, 나 오늘 회사도 못 가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간병해드리고 지금 왔어. 아, 죽을 것 같아. 엄마 나 어떡해. 힘들어 죽겠어. 이제 막 자유로운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내 딸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나. 간병인 구할 때까지만이다. 응.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으니까 길어야 한 달 정도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 딸 힘들면 엄마가 도와줘야지. 진짜?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그렇게 시작된 간병 생활이 벌써 2년째다.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처음 딸네 시댁에 갔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사돈, 안녕하세요. 딸의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으셨다. 말씀도 어눌하셨고 혼자서는 화장실 가기도 어려우셨다. 아이고, 사돈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으, 사도는 뭔가 말씀하려 하시지만 발음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깥사돈도 계시네요. 시아버지는 중풍은 아니셨지만 고혈압과 당뇨가 심하셨다. 혈압약, 당뇨 때문에 식사도 특별히 신경 써야 했다. 미진아, 두 분 다 돌봐야 하는 거야? 응. 엄마 미안해. 바깥 사도는 거동하는 데는 특별히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성격이 까다롭고 모든 일이 자기 중심적인 분이셨다. 결국 나는 혼자서 두 분을 돌봐야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리 집 아침 준비를 대충 해서 밥 한 숟가락 먹고 6시에는 미진이네 시댁으로 갔다. 안사돈 기저귀 갈아드리고 세수 도와드리고 아침 식사 준비했다. 시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현미밥에 나물 위주로 식사를 해야 했고 시어머니는 중풍 후유증으로 밥은 거의 죽을 끓였고 반찬은 잘게 썰어서 드셔야 했다. 자, 천천히 드세요. 안사도는 죽을 끓여서도 먹여드려야 했다. 한 숟가락 먹는데 5분씩 걸렸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바깥사도는 본인 약도 챙겨 드시지 않아서 혈압약, 당뇨약을 시간에 맞춰 챙겨드렸다. 아침, 점심, 저녁 각각 다른 약을 드셔야 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하고 안사돈 목욕시켜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했다. 안사돈을 이동식 변기로 볼일 도와드렸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으셨으니까.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네. 바깥사돈이 미안해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점심 준비, 저녁 준비, 약 챙겨드리기, 화장실 케어, 목욕 도와드리기,
청소 빨래까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다. 저녁 8시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매일매일 몸이 녹초가 되었다. 여보, 고생했어. 남편이 위로해줬지만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었다. 온 몸이 너무 아파. 나이도 들었고 환자 돌보는 건 육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미진아, 간병인은 언제 구하니? 일주일 후에 미진이에게 전화했다. 엄마, 아직 구하지 못했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얼마나 더? 한 달 정도만 더 기다려줘. 한 달이 또 지났다. 미진아, 간병인 구했어? 엄마, 미안해. 마음에 드는 분을 못 찾겠어. 마음에 드는 분. 응, 시어머니를 잘 돌봐줄 분이어야 하는데 아직 적당한 분이 없어서. 그렇게 3개월이 지났다. 미진아, 엄마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니? 엄마, 정말 미안한데 조금만 더 부탁할게. 조금만 더가 얼마나 더야? 곧 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간병인은 구해지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나면서 미진이의 태도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매일 전화해서 엄마 고생했어. 괜찮아? 라고 물었는데 점점 전화를 줄였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주일에 한 번. 엄마, 시어머니 어때? 가끔 전화가 와도 내용은 비슷했다. 응, 별일 없어. 다행이네. 엄마 덕분에 진짜 나는 마음 놓고 있어. 미진아, 간병인은 아, 응. 계속 알아보고 있어. 엄마가 너무 잘해줘서 시아버지가 다른 사람은 싫어하실 것 같아. 뭔 소리야? 시아버지가 엄마를 정말 좋아하셔 다른 간병인 오면 적응하기 어려우실 거야. 그런 식으로 둘러댔다. 1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미진이가 간병인을 구할 생각이 없다는 걸. 엄마 덕분에 진짜 편해. 그 말이 진심이었다. 미진아, 엄마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순 없어. 엄마, 건강하잖아. 조금만 더 도와줘. 조금만 더가 언제까지야? 시어머니 상태가 좀 더 좋아지면 의사 선생님이 너희 시어머니 안 좋아지신다면서? 시어머니 상태가 좋아질 리가 없었다.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상황은 똑같다. 매일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8시에 돌아오는 생활. 혼자서 2분 식사 준비하고 약 챙기고 용변 봐드리고 목욕시키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내 몸은 점점 고장이 나고 있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덕분에 진짜 편해. 미진이는 앵무새같이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한다. 그리고 간병인 구한다는 말은 이제 아예 안 한다. 엄마가 해주시는 게 최고야. 내가 아예 잊어버리고 일하잖아. 마음이 진짜 편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말한다. 나는 69세에 겨우 시댁 일에서 벗어나니 다시 젊은 며느리가 되어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아니, 젊은 며느리보다 더 힘들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요즘 들어 자주 하는 생각이다. 43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69세에 또 다른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지? 경로당 친구들은 요가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과 시간도 보내는데 나는 매일 사돈댁에서 간병인 역할만 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미진이가 이제는 원망스럽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고착화되었다. 간병인 말만 꺼내면 이제는 아예 다른 말을 했다. 엄마가 너무 잘해서 시부모님이 다른 사람은 싫어하실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정말 의존하셔. 다른 간병인 오면 적응 못 하실 거야. 말이 안 되는 핑계였다. 추석 때는 더 가관이었다. 엄마, 추석 음식 준비 좀 도와줘. 추석 음식? 시댁에서 제사 지내잖아. 엄마가 음식 좀 준비해주면. 미진아, 그건 내가 해야 하는 일 아니야? 엄마, 나는 회사 일도 있고 시어머니 옆에 있는 엄마가 해주면 더 편하잖아. 장 보는 건 안 해도 돼.
내가 마트에서 주문해 줄게. 딸은 큰 인심이나 쓰듯이 장은 안 봐도 된다고 했다. 결국 나는 추석 전날부터 사돈댁에서 밤을 새며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안사돈을 돌보면서 전, 나물, 탕, 찜, 온갖 음식을 혼자서 만들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돈댁 친척들이 고맙다고 했지만 정작 내 집 차례는 못 지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차례는 대충 해. 그리고 그 집 일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야?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설날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설 음식도 부탁해. 미진아, 엄마도 우리 집 설 준비해야 하는데. 엄마, 시어머니가 엄마 음식만 드시려고 해. 다른 사람이 해주면 안 드셔. 그렇게 해서 명절 때마다 나는 사돈댁 음식을 준비했다. 내 집 명절은 언제나 후순이었다. 그런데 더 심한 일이 있었다. 엄마, 내일 아버님 친구분들 오셔서 술 한잔 하신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음식 좀 준비해줘. 안주 정도만. 내가 장 보는 건 주문해 줄게. 미진아, 그건 아니지. 너 시아버지 친구들 안주까지 내가 왜 해야 해? 엄마, 시어머니가 못 하시잖아. 아버님은 본인이 챙기는 건 못 하시고. 그럼 너가 해야지. 엄마,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제발 한 번만 도와줘. 결국 나는 바깥사돈 친구들 술상까지 차려드렸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돈댁 정말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이 고맙다고 했지만 나는 기분이 더러웠다. 내가 언제 바깥사돈 친구들 술상까지 차려드리는 사람이 되었나? 이건 아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다. 너무 심하다. 미진이가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당신도 힘들면 그만두라고 했잖아. 당장 그만둬.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만두고 싶지만 그럼 당장 안사돈은 어떻게 해? 그건 미진이가 해결할 문제지. 당신이 평생 할 일은 아니잖아. 남편 말이 맞았지만 쉽게 그만둘 수는 없었다. 그런데 내 몸이 점점 한계에 도달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안사돈을 부축해서 욕실에 모시고 가서 목욕시키고 침대에서 일으켜 앉히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허리에 무리가 왔다. 아이고, 허리야. 하루 종일 허리가 아팠다.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무릎은 많이 부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참는 것도 한계였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허리와 무릎이 아팠다. 여보, 병원에 가봐야겠어. 그래, 검사 좀 받아봐. 정형외과에 갔다. 어르신, MRI 찍어보겠습니다. MRI 결과를 보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허리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어떻게 안 좋은가요? 척추관협착증이 심해서 신경이 많이 눌려 있어요. 이 정도면 견디기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참고 계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피하세요. 그런데 저는 환자를 돌봐야 해서. 환자를 돌보신다고요? 그럼 더 안 되죠. 의사가 놀랐다. 어르신 나이에 환자 돌보는 일은 무리예요. 더구나 이 몸으로는 당장 중단하세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수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예요. 수술이요? 네, 계속 이런 일을 하시면 걸을 수도 없게 될 수 있어요. 무릎도 검사했다. 관절염이 심하네요. 이것도 오래 서 있고 무릎을 많이 구부렸다 폈다 해서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무릎에 무리가 가는 일은 피하세요. 특히 환자 돌보는 일은 절대 안 돼요. 선생님, 그럼 제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어르신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그건 어르신이 이런 몸으로 감당하시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가족들이 함께 해결해야죠. 어떤 환자를 돌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환자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쉬셔야 해요. 계속 이런 일 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집에 돌아와서 미진이에게 전화했다. 미진아, 엄마 병원 다녀왔어. 어디 아파? 허리랑 무릎이 많이 아파서 검사 받았는데 의사가 간병하는 일 당장 그만두래. 엄마, 갑자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미진이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너희가 간병인을 구하든지 해야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데? 알았어. 딸은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다음 날 미진이가 또 전화했다. 엄마, 내일만 부탁할게. 간병인 구할 때까지만. 미진아, 엄마가 아프다고 했잖아. 엄마, 정말 미안해. 하지만 시어머니가 엄마가 안 오시면 밥도 안 드시고. 그럼 내가 가서 돌봐. 엄마, 나는 회사 일이 있잖아. 아니, 당분간 휴가를 내던지 회사를 그만두든지. 너희 시댁 돈 많잖아? 고급 요양원에 모시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많잖아? 엄마는 아파도 되고 너는 회사 일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결국 다음 날 나는 또 갔다. 허리와 무릎이 아파서 걸을 수도 없는데 진통제를 먹고 갔다. 안사돈을 목욕시키려고 부축해서 욕실에 모시고 가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아이고, 아고 허리야. 의사가 그렇게 쉬라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간병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허리가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 언니, 오랜만이에요. 아, 정숙 씨 안녕하세요. 가끔 미진이네 시댁 근처에서 오다 가다 인사를 하는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그날도 동네 마트에 갔는데 정숙 씨가 인사를 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 미진이 정말 효부라고 소문이 자자해요. 효부요. 네, 우리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시어머니를 직접 모신다고? 나는 이상했다. 직접 모신다고요? 네, 미진이가 시어머니 간병을 직접 하고 있다며? 회사도 휴직했다고 하더라고요. 휴직했다고요? 네, 시어머니 모시려고 휴직했다고?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 효부잖아요.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런데 정숙 씨, 그 얘기 누가 그랬어요? 그 집 옆집 할머니가 그러던데요. 미진이가 회사 동료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동료들한테요. 네, 시어머니를 직접 돌보고 있다고? 그래서 간병 휴직까지 했다고? 집에 돌아와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미진이가 시어머니를 직접 돌본다고, 휴직까지 했다고. 그럼 내가 2년 동안 한 일은 뭐야? 다음 날 나는 미진이에게 전화했다. 미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미진아, 너 회사 간병 휴직했다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너 회사 동료들한테 시어머니를 내가 직접 돌본다고 했다며? 엄마, 미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회사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휴직하기 어려워서. 그럼 넌 지금 휴직 중이야?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휴직했어. 그럼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야? 휴직급여 나오지. 나는 기가 막혔다. 미진아, 너 지금 집에 있다는 거야? 엉, 내가 집에 있으면서 왜 엄마 보고 간병하라고 했어? 엄마, 나는 간병을 못해. 못한다고. 그럼 엄마는 할 수 있고? 엄마가 더 잘하잖아? 미진아, 너 정말 나는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 날 사돈댁에서 또 다른 얘기를 들었다. 바깥 사돈 여동생이 부산에서 장사하느라 바빠서 겨우 짬을 내서 올라왔고 병문안한다며 사돈댁에 들렀다. 처음에는 나를 간병인으로 알았는지 아주머니라고 하더니 내가 알아보고 인사를 하니
나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천천히 나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며 아니, 사돈이 왜 여기 계세요? 그런데 예은이 엄마는 어디 갔어요? 참 사돈, 예은 엄마 정말 대단하던데요? 뭐가 대단해요? 아니, 간병인 구하지 않고 직접 올케 언니를 모신다면서요? 간병인비 아끼려고? 간병인 쓰면 한 달에 2~300만 원은 들어가는데 그걸 아끼려고 직접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이 누가 시어머니 간병하고 싶어요? 더구나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그렇게 야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말씀을 어디서? 아, 저희 큰애가 예은 엄마 인스타에서 봤다던데요? 그래서 우리 오빠 언니가 참 며느리 복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은 엄마가 그 얘기를 했대요? 간병인 월급 남는다고 좋아하더라고? 아니,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인스타에 올렸다더라고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간병인 월급 남는다고요? 내 간병인 안 쓰니까 그 돈이 다 절약되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미진이가 간병인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간병비 2~300만 원을 아끼려고 나를 이용한 거였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는 효부로 인정받아 휴직까지 했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여보, 미진이가 나를 완전히 이용했어. 뭔 소리야? 휴직하고 집에 있으면서 나보고 간병하라고 했어. 그리고 회사에서는 자기가 시어머니를 직접 모신다고 했고, 그럼 휴직급여는 받고 그렇지. 그리고 간병비 2~300만 원도 절약하고, 남편이 화를 냈다. 그럼 미진이는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당신 보고 간병하라고 한 거야? 그런 셈이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효부 행세하고 맞아. 이런 나쁜 놈의 새끼가 어디 있어? 남편이 소리쳤다. 나는 더 자세히 알아봤다. 미진이가 회사에서 받는 혜택들을 알아보니 더 기가 막혔다. 휴직급여 외에도 회사에서 가족 간병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 가족 간병 지원금이요? 네,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경우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돈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있었다. 그리고 시에서도 가족 간병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 시에서도 지원금이 나와요? 네,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 월 30만 원씩 지원해요. 결국 미진이는 휴직급여, 회사 지원금, 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집에서 쉬고 있었고 실제 간병은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였다. 그리고 사위 월급까지 합치면 가게에 여유가 생겼을 거였다. 간병인 월급 남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다. 간병인비 아끼고 각종 지원금까지 받으니까 한 달에 최소 280만 원이 남는 거였다. 그 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나는 무료 간병인으로 부려먹고 있었던 거였다. 정말 내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동네에서는 미진이가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는 효부로 소문났다. 몇 호집 며느리 정말 효부더라. 시어머니를 직접 모신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모든 칭찬과 명예는 미진이가 다 가져가고 실제로는 내가 모든 고생을 하고 있었다. 미진아, 너 정말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2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엄마 덕분에 진짜 편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겠다. 간병비 아끼고 지원금 받고 효부 소문까지 나고 정말 편했을 거다. 그 모든 걸 늙은 엄마의 희생으로 이룬 거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사돈댁에 가는 대신 딸을 집으로 불렀다. 딸에게 조용히 따져 묻자 처음엔 딸이 회피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엄마, 나 급한 전화 왔어. 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핸드폰을 손에서 빼앗자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왜? 갑자기 왜 이래? 원래 모든 일은 엄마가 다 했잖아. 원래 그랬다고 지금도 그래야 하는 거야?
딸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마치 당연한 걸 묻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니까,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엄마니까, 가족이니까. 그게 이유의 전부였다. 엄마는 예전에도 나 위해 다 해줬잖아. 자식이 간병인도 못 구하고 이렇게 답답한 상황인데 엄마가 돼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너무 당당했다. 마치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간병인을 못 구한다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딸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시아버님이 낯선 사람 오는 거 싫어하잖아. 그리고 솔직히 간병인 쓰면 한 달에 몇백씩 들어가는데? 그럼 너희가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 엄마, 우리 직장인이야. 회사 일 때문에 못 가는 거 몰라? 그리고 엄마가 하면 시어머니도 편하고 우리도 안심이 되고. 안심이 아니라 편함이겠지. 돈도 안 들고 불평도 안 하고 24시간 언제든 부를 수 있으니까. 나도 내 생활이 있어. 매일 가서 밤새 간병하면 내 몸은 어떻게 되는데? 딸이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치 내가 사소한 걸 트집 잡는다는 듯이. 엄마 생활이 뭐가 있어? 집에서 TV나 보고 청소하고. 아줌마들하고 수다나 떨고 그것보다 시어머니 돌보는 게 더 의미 있는 일 아냐? 시어머니도 엄마 보고 싶어 하고.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내 생활이 뭐가 있냐고. 그저 집에서 TV나 보는 한가한 노인 취급을 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내 삶이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는구나.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만 믿고 부탁하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는 부탁도 못하고. 너 인간이야?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나는 지금 너가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고 창피해. 내가 아무리 할 일이 없고 무능하고 한심한 인생이라도 그렇지. 너 나 무시해. 너희 시댁은 그렇게 고귀하고 대단해서 나 그 집 식모로 간병인으로 종으로 불러서 너 맘대로 휘두르고 부리면서 너 김서방 너희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어? 단 한순간이라도 내 엄마 이 하찮은 몸뚱아리 부서지는 건 생각해 본 적 있어? 참, 어이가 없어서 왜 이래? 그러니까 엄마는 안 되는 거야. 아니, 불러서 일 시켜주면 본인이 가진 능력 있어서 불러준 걸 감사해야지. 이런 고루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엄마, 인간은 젊어도 아파. 나이 안 먹어도 쓰면 몸이라는 게 아프게 되어 있다고. 다리 좀 아픈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엄살을 부려? 뭐? 부려주는 걸 감사해?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자식이라고 주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애지중지 키웠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남들은 자식한테 어떻게 해주는지 듣지도 못했어? 내가 돈을 달래? 부동산을 달래? 가진 몸으로 때우는 게 가장 싸게 먹히는 건데 그 어줍잖은 간병 며칠 해줬다고 유세하는 거야? 참 기가 막혀서. 뭐? 너 정말 그것밖에 안 돼? 그런 식으로 세상 살지 마. 언젠가는 큰 코 다칠 때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너! 간병비 2년치 4,800만 원 당장 보내. 안 보내면 법적으로 소송 들어갈 테니까. 가사 도우미 비용은 무료로 해준다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맘대로 해. 당신 같은 엄마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는 딸은 나가버렸다. 가족이라는 말 뒤에 숨은 이기심이 보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당연함. 엄마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희생. 딸의 눈엔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었다. 오직 엄마가 해줘야 한다는 확신만 있을 뿐이었다. 딸은 내가 결국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다. 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딸이 욕지거리를 하고 나간 후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었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내가 얻은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낙인뿐이었다. 딸의 눈에서 본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었다.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딸은 나를 인간이 아닌 평생을 마음대로 부리는, 말 잘 듣는,
걔 정도로 생각한 걸까?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이 떨렸다. 내 감정도, 내 아픔도, 내 꿈도 모두 무시당한 채 오직 가족을 위한 도구로만 존재해온 것 같았다. 걔에게는 적어도 쓰다듬어 주고 밥을 챙겨주는데 나에게는 그것조차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사돈댁에 가지 않았다. 점점 심해지는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다. 몇 달째 지속되는 통증이었다. 의사는 MRI 사진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상태론 일상생활도 힘들 텐데 물리치료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원이요? 네,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무리하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딸이 다음 날 또 전화를 했다. 허리 아픈 거 약 먹으면서 참으면 안 돼? 의사가 입원하라고 하는데 의사들은 뭐든 입원하라고 하잖아. 그래야 돈 되니까. 엄마, 우리 상황 좀 이해해줘. 시어머니,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우리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이자에 힘들어 죽겠어. 딸의 차가운 반응에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아파도 시어머니 간병비 부담이 된다며 외면하는 딸. 진통제 먹고 좀 참으면 안 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참으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돈과 편의만 중요했다. 엄마가 아프면 우리가 누구한테 의지해? 엄마가 건강해야 우리도 편하잖아. 심지어 내 건강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아프면 안 되는 기계였다. 그날 밤 진통제를 먹고도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정말 큰 결심을 했다. 너는 진정 내 자식이 아니다. 평생을 품어왔던 모성애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이 이기적인 존재를 내 딸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내가 낳고 키운 게 맞나? 이렇게 냉혹하고 계산적인 인간을 내가 사랑으로 길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면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아이를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든 걸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언제부터 나는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을까? 언제부터 내 행복은 뒷전이 되었을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어두운 방 안 혼자 앉아 나는 중얼거렸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 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 속에 부모에 대한 아니, 인간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딸이 필요했던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간병인 한 사람의 몸뚱이였던 것이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리는 정적 속에서 그 진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40년 전 딸을 낳았을 때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밤새 젖을 물리고 아파서 울 때마다 병원에 뛰어가고 학교에서 놀림당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그때 내가 사랑했던 것은 딸이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딸이 나를 보는 눈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나는 그저 기능이었다. 밥 해주는 기능, 빨래 해주는 기능, 간병해주는 기능. 한 번도 엄마는 어때? 엄마는 힘들지 않아? 라고 묻지 않았다. 엄마니까라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했다. 마치 엄마라는 이름표를 달고 태어난 순간부터 감정도 욕구도 없는 로봇이 되어야 한다는 듯이 나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허리 통증이 다리까지 퍼져 온몸이 쑤셨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내가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게 됐을까? 결혼하면서부터였을까? 아니면 아이를 낳으면서부터였을까? 아니면 더 일찍 어머니가 여자는 희생해야 한다고 가르쳤을 때부터였을까?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들어왔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간병인 한 사람의 몸뚱이.
그 말을 다시 중얼거리니 웃음이 나왔다. 쓰디쓴 웃음이었다. 전문 간병인은 적어도 돈을 받고 정해진 시간만 일한다. 휴식도 있고 권리도 있다. 하지만 나는 24시간 언제든 호출당하고 아파도 쉴 수 없고 그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한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이제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 것 같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인간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마법의 주문. 그 말 앞에서 내 아픔도, 내 피로도, 내 꿈도 모두 사치가 되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딸에게 나는 결코 엄마가 아니었다. 그저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었다.